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치솟고 있는데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경제와 안보 환경 모두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한데요. 오늘 이루어지던 라이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모시고 다양한 국정과제를 진단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루어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총리 취임 정확히 딱 100일 됐는데 네. 100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면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혹은 이건 좀 아쉽다, 자평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제일 제가 걱정을 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은 향후 한 5년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하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정치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과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잘했다, 좀 그 기초는 확실히 좀 만들었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안보 문제, 동맹의 복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주위 국가와의 좀 더 잘 지내기 위한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좀 기반을 다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문제는 역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좀 자율, 시장 경제, 그러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대한 틀을 확실하게 좀 만들었고, 세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안을 이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그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하는 여러 법률들이 있고요. 좀 미흡한 점은 역시 그동안에 우리가 소통, 또 국민과의 대화, 또 우리 국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충분치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아직도 구멍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좀 더 하여튼 치밀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앞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임명하면서 책임 총리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또 본인께서도 행정부가 좀 더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책임 총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책임 총리는 하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 총리에 대한 하나의 제도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내각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선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좀 청와대, 옛날의 그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을 좀 더 이렇게 내각을 지원하는 쪽으로 좀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강하시고, 또 그렇게 운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내각의 강요들이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대통령과 대화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진 것은 운영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무총리가 물론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각 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좀 대통령과 총리가 소통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과의 그 회동을 통해서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논의를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러한 그 하나의 그 체제 내에서 잘 이 부분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참여정부 때도 마지막 총리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총리 하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일 큰 차이는 역시 그 정치권이 상당히 좀 대립적인 그러한 측면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꼭 뭔가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야가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일을 이루었을 때 서로의 그것이 그 노력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적을 서로 인정해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그리고 해임 건의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 초대 강요 인사 추천이라든지 검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많이 행사를 하신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교적 그 대통령과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사례에 따라서 다소 좀 미흡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제청 내지는 그 지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좀 더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검증을 엄격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을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장관급이 5명이 낙마를 했고 아직도 초대 내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좀 인사 관련해서 좀 고쳐나가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그 어느 직책에 어느 장관직에 그 장관직의 임무가 뭐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좀 그 언론의 검증 과정 또 국회의 검증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것이 뭐 완전히 만족스러웠다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좀 이러한 그 검증 과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분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반 그 후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들이 사실상 고사를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다소 좀 시간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 좀 더 늦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하여튼 희망은 좀 최대한 빨리 그렇게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증 노력에 더 지금 아주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대충 추려진 상황인 거죠. 뭐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첫 질문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책 혼선 부분이요. 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라든지 또 주 52시간제 개편이라든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라든지 다 논의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세 개의 문제가 다 같은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 심판원이라는 일종의 재판소 같은 기능에 지금 부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끼리 하나의 좀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좀
열린 그러한 그 자세에서 충분히 이분들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러한 그 차원의 문제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쟁점을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자 예. 하는 이제 그러한 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개혁의 문제는 그 두 가지 하나의 그런 근로 시간의 문제라든지 임금 체제의 문제를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노동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분히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같이 발표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네. 조금 보도가 되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그 5살로 취약 연령을 인하하는 문제도 발표 문안에는 상당히 한 8줄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는가 하는 거를 충분히 이제 거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어떤 수요 같은 것도 점검을 해보고 또 국가의 그 교육위원회가 창설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이런 것들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제는 조금 그 처음 나오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많은 하나의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경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학 박사시고 또 경제부총리도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물가, 환율, 금리, 뭐 경기 모든 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참 힘든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물가, 이 고물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경제가 어려운 이 문제는 우리가 2008년 같은 때 겪었던 국제적인 하나의 경제 위기하고는 저희는 우리 국내적인 대응 차원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2008년에는 정확히 그 위기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그 지식을 갖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행동을 좀 늦게 한 거죠.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부터 국제 경제의 위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통화가 전 세계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개 한 2013년, 2012년 이때쯤부터 수속을 하는 정상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성장이나 고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춤주춤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굉장히 많은 통화가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값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버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 이러한 인플레가 있으리라는 것은 상당히 예상이 좀 됐었던 건데 우리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도 대응을 못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공급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사태들이 좀 일어났죠.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세계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 모두 다 공급 압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한 물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그 고통을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지연이 되어 온 거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인내를 하고 정부와 국회와 국민과 우리 언론이 모두 다 이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해 가고 또 우리가 하는 대응 또는 대책의 효과 같은 거를 그때그때 대응을 해나가면서 가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냐? 그렇죠. 대개 전문가들은 한 10월쯤부터는 좀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지금 유가나 우리 그 식품류 주로 이제 육류 가격이라든지 미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물론 아직도 우리 2021년, 2022년 이때의 어떤 그 평균 기준이라 할까요?
이런 거하고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대단히 어려우신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민생 안정 대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8번 대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인플레로부터 물가 상승으로부터 오는 것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금리가 결국 이런 수요를 수속하는 데 있어서 결국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르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안정 대책 이런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좀 물가가 안정될 더 좀 나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이죠. 그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발언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고금리, 경기 둔화,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가계와 기업이 일정 부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물가 안정에 들어가는 불행한 비용이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한다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경기 둔화라든지 잘못하면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거를 각오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거의 물가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이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계속 했거든요. 물론 이번에 한 그 인플레 억제 대책에는 증세를 통해 가지고 지출을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맞췄습니다만 그 동안에 2008년부터의 그 미국의 그 통화의 증가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속하고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역시 미국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결국 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결국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고통은 가고 또 잘못하면 경기 침체도 오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고용도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그러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물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물가 억제에다가 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되겠지만 금리의 인상의 정도나 속도는 아마 미국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물가는 지금 한 5, 6%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10%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경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일부 걱정 같은 그런 그 코스는 조금 좀 그 밟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원화만 그런 건 아니죠. 주요국 통화들이 다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불안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게 필요한데요. 환율이 지금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모든 현상을 보면 각 나라의 통화가 이게 약세가 돼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기보다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달러의 가치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그렇잖아도 세계의 기축 통화인데다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모든
이 자산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인기가 있고 나머지 통화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엔화라든지 중국의 위안화는 아예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덜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으면 거의 지금 16%가 떨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 11%쯤 원화가 떨어졌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같이 떨어져 주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을 잃습니다. 어젠가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예. 중소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80% 정도가 우리는 환율이 가치가 떨어져 주는 게 우리의 수출이나 이런 그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달러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지금 1,300 뭐 한 몇십 원 하는 40원. 것이 예, 예. 40원쯤 하는 것이 예를 들면 900원이 됐다. 이러면 수출을 해봐야 9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말하자면 좀 이익을 보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야지 떨어지는 거는 네. 우리 원화로 많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은 또 좀 뭐 일종의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은 부분 예를 들면 우리 항공 부분이라든지 이 외채를 결국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데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우리 원화의 약세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수출이나 국제 수지 운영에는 도움이 된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또 인플레를 조금 올리겠죠. 네.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데 따라서는 또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리 원화가 약세, 절하가 되어야지 딴 나라가 절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 중국이 약세가 되는데 우리는 강세로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수출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 달러와 원화의 그 환율은 그거는 시장에서만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정부는 가능한 한 특별히 그 환율이 단기적으로 요동을 칠 때 그러한 그 변동성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도 허용이 되죠. 그러나 그거를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원화 가치를 내리거나 올려가지고 우리의 그 수출이나 수입을 일종의 좀 뭐 좋은 의미의 조작입니다. 좋은 의미의 조작을 하는 거는 그는 원칙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수출입 문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지금 25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워낙 급등한 요인이 가장 큰데 말씀하신 대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승용차나 선박 이런 쪽은 괜찮은데 반도체라든지 뭐 무선 기기, 핸드폰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이게 이러다가 정말 무역 적자가 심각한 문제가 돼서 우리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저희는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관세청 기준으로 보는 무역 수지로 보면은 한 105억 불 정도 적자가 났는데 우리 경상수지로 보면 한 247억 불 정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봐도 한 350억 불 내지는 400억 불 흑자는 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GDP, 소위 그 국민 총생산에 비해서 한 3% 내지 4% 흑자를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 흑자는 괜찮은 흑자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흑자 기조의 국제 수지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그러니까 나라 살림 전체로 보면은 아직 우리는 돈을 벌고 있다. 그렇죠. 외화가 나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네. 것하고를 비했을 때는 아직도 들어오는 게 많다 예.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의 원유가가 싸고 들여오는 원자재 값이 쌀 때는 우리의 그 뭐 국제 수지로 보면 상품 수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은 상품 수지도 흑자를 보였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적자를 보이는 거는 지금 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과거처럼 그렇게 미국이 고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수출의 어떤 부진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수입 쪽에서 지금 원자재값, 원유값 이런 것이 너무 올라서 무역 수지 내지는 상품 수지는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많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달러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계산을 하는 경상수지는 상당 부분 아직도 흑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흑자를 좀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대외적인 신인도는 예.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이런 뭐 환율이 좀 떨어졌다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다든지 또는 무역 수지가 관세청 기준의 무역 수지가 좀 적자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여기 하고 있고 34곳 정도가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긴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일자리가 3만 5천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 때문에. 이게 뭐 기업으로서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투자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좋은 거 아닌가요? 좀 너무 기회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생산 기지를 가져야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 대응을 한다는 것도 있고 또는 무역 규제 같은 거를 조금 피할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 그 인플레 감축법 같은 거를 보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7,500불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를 미국에서 조립하는 자동차만 해주겠다. 네. 이런 약간의 보호주의적인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걸 회피하려면 우리가 그쪽으로 좀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된다 하는 거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도 투자를 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예, 예. 근데 지난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거는 약 한 3천억 불 정도 되는데 들어온 거는 한 7,700억 불.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여건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 유턴 기업 지원법인가 그런 있습니다. 제도들은 있죠. 네, 그게 그래서 잘 작동을 안 하나 최근에 보죠. 조금 늘어납니다만 네. 해외에 비하면 아직도 그 유인책을 주는 것이 매우 약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다시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것이 결국 다 하나의 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그 유인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가시키고 촉진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일이다. 더 좀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서 그 시장에서 가깝게 더 수출을 많이 늘리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당장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선 부회장도
급거 미국으로 가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총리께서도 필요하면은 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그럼 WTO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그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해야죠. 왜냐하면 WTO는 바로 이제 그런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역시 좀 미국 정부하고 더 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사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미국도 경제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뭐 미국으로 보면 뭐 선거도 좀 가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법은 완전히 그 미국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더 좀 아마 미국의 정치권이 좀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그래요. 특히 그 수도권 아파트값,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이러다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 과도한 유동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로 부동산, 주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뭐 원래 이렇게 좀 상당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보이는 그런 분야고 부동산의 경우는 아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동안에 많이 풀린 그런 통화 이거를 조금 줄여가는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격에 있어서는 좀 내려가는 트렌드를 좀 보일 거고 네. 또 어느 면에서는 보여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하드 랜딩 너무나 그냥 꽝 떨어져 가지고 뭐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안 되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그 제일 걱정은 그런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융의 전체 시스템이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되고 있고 또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테스팅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 대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잇따라 발표를 하셨는데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위주의 감세 정책이 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라든지 종부세 완화라든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소득층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의 방향은 우리가 재정 건전성 같은 거를 그동안에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그 정상화시키는 소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의 현재의 신인도나 미래에 대한 우리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수단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전략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투입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세제 개혁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우리 예산 지출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네. 우리 중소 영세기업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눈에 확 띄는 거는 법인세 인하인데 법인세 인하도 각 부분을 보면 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 지금까지 4단계로 되어 있던 법인세 구조를 2단계로 낮추는 과정에서 역시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게 돼 있고요. 예. 또 그 가업 상속제 같은 거를 상속 제도 같은 거를 대폭 이번에 확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인세를 우리가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세계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국제 기준에 조금 맞도록 좀 맞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중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원래 세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좀 그 소통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좀 앞으로 우리가 그 국회 예산 과정이나 그 전이라도 하여튼 열심히 좀 소통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얘기를 하면 최근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저희가 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원 세무녀 사건이요. 네. 빈소에도 직접 네, 갔었습니다. 다녀오셨죠.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가족들하고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아서 그거를 국가가, 서울시가 소위 그 공적인 그런 장례식을 치러드린 그런 일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그리고 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네. 그분들이 그걸 받지 못했을까 하는 굉장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멍들, 그런 것들을 더 좀 확실하게 좀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상대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라든지 사명감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행정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이웃들한테 네, 맞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엔 정말 그분들이 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정부의 여러 가지 과거 정부도 노력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발견을 해냈어요. 그럼 이제 그 위기 가구를 공무원들이 계속 그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개 한 2개월 정도 방문을 해도 아무런 위기 증상이나 소위 그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대개 그 찾는 노력을 거기서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사실 이제 그럴 때 그럼 이분들이 왜 2개월 동안에 없었을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경찰이나 이런 데 좀 신고를 해드린다든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경찰의 시스템이 작동을 했을 거고요. 또 만약에 그분들이 이전을 했던 수원시에 있던 이웃들이 만약 그런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이 좀 가족 관계도 좀 적고 그러니까 사회가 좀 이렇게 이웃들이 좀 뭔가 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도와야 되겠다. 이랬어도 좀 훨씬 그런 좀 참 슬픈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을 안 한 것이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소외되어 있는 분들한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네,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 총리 모두 참석하신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거기 나온 대통령 발언 한번 보고 가시죠.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전략이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총리가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보니까 지금까지 194건인가요? 규제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밝히신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한 1000건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190건 정도가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는 각 부처가 이거를 고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시행령 정도 행정부가 고치면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또 법을 고쳐야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또 협조를 받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 좀 역점을 둬야 되는 거는 역시 덩어리 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데 다 관련이 돼 있어서 어느 한 부처의 행동으로는 그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총리실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 추진단 같은 것들이 지금 새로이 저희가 한 100명 정도의 과거에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던 그런 그 공무원들을 은퇴하신 분들을 뭐 다소 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고 다시 또 모셨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네. 이번에 이제 1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하나의 그런 그 최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이 규제개혁 쪽에 투입을 하시는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그 실무적인 총책은 총리가 맡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덩어리 규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인지. 네, 뭐 예를 들면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가령 뭐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뭐 국토부, 환경부, 뭐 노동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인증을 받는다 이러면 그 인증을 뭐 산업자원부, 뭐 노동부, 뭐 환경부, 또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또 기업들이 사실은 딴 부처가 다 해결이 돼도 한 부처가 또 해결이 안 되면 거의 뭐 비슷한 시간이 또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복합 규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복합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산에다가 우리가 케이블카를 까는 거 이런 것도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이게 뭐 케이블카가 생기면은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산의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케이블카가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쉽게 정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직접 그 산을 등산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이 환경의 파괴를 오히려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라파 같은 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다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나 좀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 뭐 등산하시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좀 케이블카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사안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꾸는 것에 좀 우리가 부응을 해가지고 우리의 규제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점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야 당연히 그 물류와 교통이 좋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은 국토균형 발전은 또 역행할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온 그 경제 형벌 규정 재검토, 예를 들어 징역형을 뭐 과태료로 낮춰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생긴 이유가 재벌들이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횡포를 하도 부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풀어주면은 또 다시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들은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좀 국제적인 기준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형벌 같은 거는 불필요하게 형벌로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가령 하도급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 경제적인 형벌, 소위 벌을 가지고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체벌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써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상당 부분 우리가 낙후돼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달성을 하되 그 방법론이 과다하거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거나 물론 우리나라에 특수사정이 있는 거는 불가피합니다만 이제 또 말하자면 좀 너무 예를 들면 그 딴 벌로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과거의 어떤 우리의 그런 그 시각에서
그 형벌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거나 네. 또는 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좀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해나갈 거고요.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거는 대기업에게만 반드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 사실은 규제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거는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중소기업들하고 규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은 규제를 정말 없애야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도권과 지방은 그러한 분명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냥 지방의 어떤 뭐 지가가 좀 싸다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중소기업을 끌어올 수는 기업을 끌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기관 같은 것도 같이 가야 되고요. 문화시설도 좀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항상 우리의 염두에는 국가의 균형 발전 네.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이 소멸돼 버린다는 이런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데는 거의 뭐 한 군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행정부로 봐서는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거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주미대사도 지내신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미중 갈등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네. 격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껴서 그 참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79년서부터는 또 미중 간의 수교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이런 그 국가로서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중국과의 관계를 믿고 그렇게 관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전을 한 중국이 좀 더 국제적인 기준, 뭐 인권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적 이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 중국의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거는 개인적 자유라는 또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국제적인 규범이 잘못하면 좀 위협도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서 미중 간에는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는 우리가 미국하고 해서 열심히 지키고 경제 문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그 행동이나 우리의 그 거래 양태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국가고 또 뭐 공통의 이익도 또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기본적인 규범의 가치를 두면서 중국하고 그런 전략적인 그런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역시 다자적으로 우리가 같이 뭉쳐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원칙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 자세를 취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셨는데 바로 이틀인가요? 지나서 싸늘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대북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대북 관계는 이제 현재는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뭐 통일을 향해 가는 뭐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우선
하여튼 대화의 채널은 활짝 열어야 되고 또 북한이 어려울 때 인도적 지원은 하여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담대한 대안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이 일단 비핵화의 의지 이런 것들만 밝히면 행동이 일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뭔가 서로 간에 협력하는 그러한 그 체제를 좀 만들고 작동시킨다 하는 게 이제 과거와의 정책과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서로 간에 비핵화와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뭐 외교적 또 국제적인 지원 뭐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고 또 그런 그 하나의 원칙을 북한에게 제시하면서 이제 대화로 좀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제시한 것인데 아직은 북한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북한이 좀 더 우리의 대책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물론 세계적인 그러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2008년의 위기 때와는 달리 분명히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으셔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모든 세부 보완 민생 대책을 계속 만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와 또 국회와 또 우리 그 여러 여론 주도층과 같이 서로 이해를 하시고 같이 좀 힘을 모아가면 분명히 저희는 이런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세계의 최고의 그런 그 사랑받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또 인내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리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당이 비대위 체제를 마치고 이제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언제쯤 끝날까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Understanding sometime, strong winds of promise that will blow away the doubt.